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으로 향한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이틀째 실무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체류 기간이 이례적으로 늘어나는 점에 비춰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북미가 치열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주요 쟁점과 양측의 협상 카드를 짚어봅니다.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병원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연휴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간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사고 2달 만에 치러진 빈소에 많은 시민이 찾아 추모했습니다. 경찰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다며 오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훈련 직후에 작성한 일지 등 결정적 단서를 토대로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틀 뒤면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지 1주년이 됩니다. 하지만 영광을 누렸던 태극 전사들은 훈련조차 하기 힘든 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 1년 뒤 그늘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에 오염된 주사제가 대량 유통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가짜 광견병 백신과 유통기한을 넘긴 소아마비 백신 사건에 이어 또다시 터진 대형 의료 사고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술에 취한 부하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뒤 함께 탄 직장 상사가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상사의 지시로 음주운전을 한 직원, 그리고 음주운전을 지시한 상사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는지 취재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설날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 8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두 번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이 이틀째 평양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회담까지 20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의제뿐 아니라 경호 또 의전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 협상팀은 이르면 내일 서울로 돌아와서 그 결과를 우리 쪽에 설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첫 소식 김태훈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틀째 평양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방북길에 외교부 당국자에게 돌아올 날짜는 오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3주도 남지 않아 회담 의제뿐 아니라 경호와 의전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의전 관련 협의를 할 백악관 당국자들도 이번에 함께 방북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가 얼굴을 맞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무 준비를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평양에서 아직 어떤 보도도 나오지 않는 가운데 실무 협상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비건 대표와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여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 청사드립니다. 비건 대표는 빠르면 내일 서울로 돌아와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국장도 내일 방한해 비건 대표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냐 하는 겁니다. 자, 지난해 첫 만남에서 이렇게 두 정상이 서명하고 주고받았던 합의문은 그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고 또 원론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이 어떻게 핵을 포기하고 또 미국은 그 대가로 뭘 내놓는다는 식의 이런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평양에선 치열한 머리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 실무협상의 핵심 쟁점을 김혜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최종 목표점은 FFVD, 즉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만큼 최소 트럼프 행정부 일기인 2021년 초까지
중간 목표점이 필요합니다. 그 목표점의 최소치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 전역의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 폐기입니다. 미국 비건 대표는 여기에 북한의 과거 핵, 즉 핵탄두와 ICBM을 일부 폐기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포괄적인 신고를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측은 미국의 어떤 상응 조치를 요구할까요? 북한의 최종 목표점은 북미 관계 재수립을 통한 경제 발전입니다. 경제 발전은 곧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해제를 뜻하는데요. 이 역시 쉽게 달성될 수 없는 만큼 북한은 단기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요구를 어느 선에서 수용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반대로 미국이 취할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종전선언 등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만족감을 표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북미 양측은 상대가 내놓은 패를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에 맞는 자신의 카드를 꺼내드는 복잡한 조합 과정을 반복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1차 북미 정상회담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점에서 1차 협상 때보다 더 치열한 수싸움을 전개하는 걸로 관측됩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자, 그럼 이번 정상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평양 실무 협상에서 좀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우리한테도 전달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비건 입장에서는 일단 워싱턴에 보고를 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직속 상관인 폼페이오 장관이 거의 직보를 받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전해드릴 수는 있지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오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걸로 기대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떤 취지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예,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했던 약속, 즉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비건이 평양에 있죠. 그리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거의 보고받고 있는 폼페이오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협상을 지원하는 외곽 사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김정은 위원장의 입으로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이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워싱턴에서 외곽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관심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번 달 말에 시진핑 주석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혹시 베트남에서 남한, 북한, 또 미국, 중국 이렇게 다 모여서 종전 선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이건 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에 미중 정상회담도 할 거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미의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 북미 중에 더 나가서 남북 미중 정상회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인데 네. 이건 아직까지는 좀 언론들이 제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요. 네. 북미 협상이 엄청나게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겠죠. 근데 지금 평양에서 어떻게 협상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북미중 정상회담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앞서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회담 장소인 베트남의 그곳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어느 도시에서 할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다낭에서는 지금 조심스럽게 행사를 준비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회담장과 또 두 정상의 숙소로 거론되는 현지 호텔들을 임상범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다낭 시내에서 북쪽으로 20분을 달리면 나오는 손자반도입니다. 해변을 끼고 동쪽으로 들어가면 2차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유력한 인터컨티넨탈 리조트가 나옵니다. 이곳이 리조트 정문입니다. 여기서부터 200m 정도 걸어 내려가면 리조트 본관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경비원들이 출입구를 막아선 채 미리 예약된 손님 외에는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 당시 정상들이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변으론 독채 빌라들이 있고 앞으로는 백사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회담 준비 상황을 묻는 질문에 직원들은 답변을 꺼렸습니다. I'm so sorry. I cannot talk about you about this information. Is there an order from your boss? Can you stop asking me about this? 미케 해변을 따라 들어선 호텔과 리조트들은
북미 두 정상의 숙소 후보지들입니다. 재작년 에이펙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곳에서 묵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낭으로 결정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We are available from the next month, the 4th of March, or 4th, 5th, 6th. From 27 to 27 of March, will be the fully booked ride. Come from the America or US.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묵었던 크라운 프라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회담까지 시일이 촉박하지만 다낭 현지인들은 에이펙 행사를 치러본 경험을 강조하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또 그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흘 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설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연휴 기간 전국의 응급 환자들을 진료할 방안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밤낮 없이 애썼던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손형환 기자입니다. 고 윤한덕 센터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4일 오후 6시입니다. 설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기로 했지만 설 연휴가 시작된 주말 내내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평소 야근이 워낙 잦았던 터라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던 윤 센터장의 부인은 연락 두절이 길어지자 병원을 찾았다가 비보를 접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차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혈관 경화로 인한 급성 심정지가 사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부검 결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설 연휴 전 일주일 동안 귀가하지 않고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현황과 비상 연락망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 센터장은 항상 자신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앞세웠다고 기억합니다. 저도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는 아이 몸 좀 생각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근데 뭐 그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가 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롭습니다. 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료계 안팎에서 추모와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장례는 오는 10일 오전 9시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동료들은 고 윤한덕 센터장을 열악한 우리의 응급의료 현실을 바꾸고 또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의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묵묵히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 분이라서 일반인들에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고인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윤한덕 센터장은 2002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열 당시 팀장으로 합류한 후 지금껏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2012년 센터장을 맡았고 본격적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일에 몰입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에 적정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응급의료 체계의 기본이라는 소신이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운영, 그리고 응급의료 기관 평가,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등이 그런 고민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차원의 재난상황실을 만드는 것도 윤한덕 쌤의 많은 노력으로 또 구급차에 있는 구급대원들이 화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만든 것도 윤한덕 선생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포효하던 지난 2015년엔 가장 한가운데서 메르스와 맞서 싸웠습니다.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희가 마련한 음악 격리 병실이 넘칠 만큼 더 많은 환자가 갑자기 내원하게 되었을 때 예비적으로 우선 환자를 수용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고인이 죽는 순간까지 애써왔던 응급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 자신들의 숙제로 남았다고 말합니다. 좀 더 지역 편차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균형 감각이 잡힌 그런 응급의료 시스템이 기획되고 가동되는 그런 시대를 원치 않을까 싶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참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분인데 너무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제가 재작년 지방에서 열린 응급의학과 학회에 참석했을 때 고 윤한덕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는데 응급의학과에서 주최한 학회니까 당연히 모든 발표가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겠죠. 그때 윤한덕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응급의료는 전체 의료의 일부분일 뿐이다. 전체 의료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지만 균형된 시각으로 응급의료를 발전시키려 했던 점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량이 과중했던 모양입니다. 지난해 11월 센터장 그만두고 두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셨는데 지인들은 그렇게 힘들면서도 결국 본인의 그 책임감이 너무 커서 관두지 못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 이제 조 기자가 이야기했던 균형된 시각으로 응급 의료를 발전시킨다. 이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심폐소생술. 지금은 학교나 직장에서 누구든지 교육받을 수 있는데 바로 고인이 시작했던 일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한 사람이라도 더 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인은 생전에 SNS를 통해서 응급의료 현실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응급환자 더 살리려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론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생명을 살릴 의약품 쓸 수 있게 해주고 심전도 같은 검사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단체 등 이런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게 응급의료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신념을 표현하신 겁니다. 네, 조동찬 기자도 오늘 빈소에 다녀왔다가 들었는데 좀 의료계도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네, 의료계는 충격과 큰 슬픔이 큰 상태지만 유족들은 담담하게 그 고인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슬하에 아들이 2명이고요. 큰 아들은 군복무 중이었고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데 고인이 쓴 SNS 한 내용을 볼까요? 주 52시간 근무를 아이들에게도 적용하자. 그래서 학교, 사교육 시간 합쳐서 52시간 넘으면 아동 학대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농담이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52시간은커녕 밤샘 경무로 유명을 달리하신 점이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일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네, 지난해 말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장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김용균 씨가 세상을 떠난 지 59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동현 기자. 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빈소에는 일반 조문객들도 많이 찾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오늘 빈소에서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 영정 앞에서 고인의 넋을 기리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고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 중에 아무튼 희생되신 거니까. 네, 오후에는 여야 대표들이 빈소를 찾아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지금은 김용균 씨의 동료와 가족 그리고 비정규직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이 책임자 처벌을 계속 요구했었는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기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네요. 네, 지난해 말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이 김 씨 유가족들은 빈소를 서울로 옮기고 장례도 미룬 채 진상 규명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 설날이었던 그제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 후속 대책을 약속하면서 이 2달 만에 장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직접 고용이 안 돼서 그런 점이 좀 미비했다고 생각됩니다. 용균이 동료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끔 저도 앞으로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대책위 측은 모레 발인을 해서 김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노제를 연 뒤에 정오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결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정동현입니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력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조 씨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된 내용을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직후 작성한 100페이지 이상의 자필 메모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조 전 코치와 훈련이 끝난 뒤 심 선수가 쓴 훈련 일지입니다. 훈련 일지에는 보통 훈련 날짜와 장소, 개선점 등을 기록하는데 조 전 코치의 범죄가 있었던 때에는 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들도 당시 상황에 대해 심 선수가 조 전 코치의 호출로 불려갔다고 말하는 등 심 선수의 메모나 진술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 전 코치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기록에는 조 전 코치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결과도 포함됐습니다. 조 전 코치의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한 건 맞지만 결과는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한 뒤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상습 상해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는 상고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아직 상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상고 의사가 없어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모레 2월 9일은 평창올림픽이 개막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북 단일팀의 감동과 선수들의 투혼이 어우러졌던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화가 꺼진 뒤 화려한 축제에 가려져 있었던 그림자도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평창 이후 1년 지난 지금 우리 스포츠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첫 순서로 평창만을 바라보면서 땀을 흘렸던 대표 선수들이 지금은 훈련조차 하기 힘들어진 상황을 하성룡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태릉 빙상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눈이나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고 빙판 곳곳에 물이 고여 최근 임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이지만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 않아 선수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쪽 지붕 위쪽으로는 거의 진짜 폭포수 쏟아지듯이 정도였고, 그다음 얼음판은 전면적으로 그 400m 트랙 전체가 다 물이 고일 정도로. 불모지에서 신화를 쓴 윤성빈, 원윤종 등 봅슬레이 스켈레톤 선수들의 현실은 더욱 초라합니다. 1년 20억 원의 운영비 분담 문제로 슬라이딩 센터가 폐쇄되면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고무트랙에서 훈련하다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훈련 지원비도 80%나 줄어 선수단 일부는 해외 전지훈련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창에서 역사적인 올림픽 데뷔전을 치른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동계 종목 육성을 위해 창단한 상무팀이 없어지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여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며 상무의 존속을 약속했던 정부가 올림픽이 끝난 뒤 이를 외면하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도 현역 입대로 사실상 은퇴 상황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대학생 애들이 바라보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그만두게 될 거고 대표팀 기량이 점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뜨거웠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찬밥 신세가 되며 선수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다음 휴가 미리 생각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눈길 가는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휴가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건데 반응이 뜨거워서 정부가 올해 지원 대상을 4배인 8만 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어떤 회사 직장인들이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박찬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중소 IT 기업에 다니는 이 20대 회사원은 지난해 9월 계획이 없던 울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른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프로그램 덕분에 회사와 정부로부터 휴가비 20만 원을 보조받았기 때문입니다. 울산 여행을 하겠다는 따로 없었고 이제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계획하지 않았던 이제 국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란
근로자 본인이 20만 원을 내면 정부와 회사가 10만 원씩 부담해 20만 원을 휴가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금과 똑같은 포인트 40만 원을 주는데 이 포인트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여행 상품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가 신청할 수는 없고 기업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작할 땐 2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무려 10만 명이 신청하는 등 반응이 뜨거워 올해는 지원 대상을 8만 명으로 4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 복지도 돕고 지역 경제도 살리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80억을 투입하게 되는데 8만 명한테요. 한 750억 정도의 지출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용 온라인몰에 제휴여행사가 많지 않아 여행 상품이 아직 다양하지 않지만 관광공사는 참여업체를 갈수록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직접 죄를 짓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범죄를 막지 않거나 부추긴 사람은 형법 32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역시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는데 지난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가 함께 술을 마신 부하 직원에게 음주운전을 시키고 함께 차에 탔다가 입건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지시한 직장 상사 또 어찌됐든 직접 음주운전을 한 사람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재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달 5일 새벽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차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끝날 것 같던 사건.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3%였던 권모 씨가 대리기사 도착 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권 씨의 직장 상사 34살 주모 씨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자신의 차가 주차된 곳까지 데려다 달라고 술을 마신 부하 직원에게 운전대를 잡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저 같으면은 안 탈 것 같아요. 윗사람이 시키면은 이제 하는 그런 게 이제 우리 문화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따라가는 게. 직장 상사의 음주운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부하 직원. 정상 참작은 될까? 운전을 해라. 라는 말을 못 이겨서 한 경우, 그런 경우에 참작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처벌의 경중을 좌지우지할 만큼.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 근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포괄적 내용의 형법 32조가 전부입니다. 직장 상사의 지시 같은 다양한 상황은 고려하기 힘든 겁니다.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동승죄 등 구체적인 방조 처벌 조항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사람은 매년 130여 명.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노부부와 설 쇠러 왔던 40대 딸이 숨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선 일부러 불을 낸 걸로 보이는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TJB 이인범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6시 37분 천안시 안서동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가 30여 분 만에 껐지만 거실과 안방에서 72살 홍모 씨 부부와 40대 장애인 딸 등 일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30대 아들은 중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로 볼 만한 단서 여러 건을 찾아냈습니다. 생수병에 휘발유가 담겨져 있는 게 7개가 발견됐습니다. 현재 감식반이 그걸 다 희수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휘발유가 담긴 생수병은 딸의 시신 옆에 2개, 홍 씨 부부 시신 주위에 3개, 현관 출입문 등 모두 7곳에 놓여 있었고 발화 지점도 여러 곳이라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숨진 홍 씨 부부는 이 건물의 소유자로 아들과 함께 기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척들은 복지시설에 기거 중인 딸이 설을 쇠러 집에 왔다 변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딸이 지적 장애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경찰은 휘발유가 담긴 생수병 감식과 함께 시신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생존자인 아들을 상대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JB 이인범입니다. 중국에서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HIV에 오염된 주사제가 유통되고 실제로 병원에서 쓰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가짜 백신 사태에 이은 충격적인 의약품 파동에 중국 사회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중국 장시성의 한 병원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HIV에 오염된 면역 글로불린 주사제가 사용된 사실이 그제 확인됐습니다. 백혈병 환자처럼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에게 투여하는 면역 글로불린 주사제는 인간의 혈액이 원료입니다. 문제의 주사제를 만든 회사는 상하이 신싱의학이란 국영기업으로 중국 혈액제제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즉각 주사제를 모두 회수하고 상하이와 장시성의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现在是有调查组在里面吗？不知道，这个我们不知道啊。你们等官方消息，到底是怎么回事？等官方消息。 오염된 주사제는 50ml 병으로 12,000여 개가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중국 당국은 정확한 투여량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러면서 이 주사제를 투여한 환자들이 에이즈엔 음성 반응을 보였다며 파문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가짜 백신 사건에 이어 또다시 터진 대형 의료 사고에 공포감이 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당국자들이 먼저 맞아봐라. 사고가 터져도 책임지는 것이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혈액의 경우 자국 내 조달이 원칙이라며 중국산 혈액 원료나 혈액 제제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21년 전 미국에서 한국인 여성과 10살 된 아들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당신 신원 파악조차 할 수 없었는데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경찰이 새롭게 유전자 확인을 하면서 모자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송인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고속도로 인근 덤불숲. 지난 1998년 9월 이곳에서 목이 졸려 숨진 남자 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Had it been just a few feet further back, you wouldn't even seen it. Child's legs were still draped over some brush. And it was partially clothed. 앞서 4개월 전에는 이곳에서 320km 떨어진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도로변 쓰레기 더미에서 동양인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신원 파악조차 할 수 없어 미궁에 빠졌던 두 사건. 20년 만인 지난해 최신 유전자 분석 기법을 활용한 결과 남자 아이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친척들은 21년 전 아이가 한국인 엄마와 함께 귀국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He was a sweet, sweet, gentle, kind-hearted little soul. It's been absolutely devastating because we didn't know they were missing. 경찰은 아이 엄마 조모 씨도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슷한 시기 변사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발견된 시신이 조 씨임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인 조 씨의 백인 남편으로부터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하게 죽은 모자 시신을 오하이오주로 옮겨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오는 4월 16일 자정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을 그때까지는 끝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선 때 아닌 박근혜 사면 논란이 뜨겁습니다. 친박 표심을 노린 걸 텐데 당 밖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개혁 보수를 표방하며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정치인 박근혜 극복을 화두로 던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 정치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 더는 부정하지 맙시다. 황교안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인데 사면 문제에도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그것도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구 경북이 전당대회 투표권을 가진 책임 당원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데다 황 전 총리 등장까지 더해지면서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당권 경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황 전 총리는 우회적으로 우리 국민이 통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이런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홍준표 전 대표는 노골적으로 사면을 촉구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있습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도 없는 이 부분은 석방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를 보는 당 바깥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범죄자의 석방까지 공공연하게 요구하기 시작한 기득권 세력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여권에 악재가 잇따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반등하는 상황. 탄핵 2년 만에 맞이한 기회 앞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건지 국정농단의 기억을 잃어버린 건지 국민의 시선이 한국당을 향하고 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신발 기업으로 출발해서 르카프를 비롯한 토종 스포츠웨어 브랜드를 출시했던 주식회사 화승이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외국 유명 브랜드에 밀려서 국내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진 게 그 이유로 보입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주식회사 화승이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곧바로 채권 추심과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화승은 1953년 국내 1호 신발 기업인 동양 고무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1980년 화승으로 회사 이름을 바꾼 뒤 토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르카프 등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머렐, K-스위스 등 해외 브랜드를 중개하는 유통사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IMF 위기도 이겨냈지만 201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스포츠웨어 브랜드에 밀리기 시작했고 매출이 곤두박질치며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전국의 600여 개 가맹점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얼마큼 결제를 했고 이런 사람도 현장에서는 모르죠.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현재 명확한 거는 없어요. 화승 측은 제조 공장과 원 부자재 업체가 주로 베트남, 중국 등 해외에 있어 국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년 정도 지금 간담회 가고 있는 거래처분 이제 다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대책을 논의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한 달 이내 화승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연휴 시작하기 직전이나 또 주말을 틈타서 회사의 불리한 내용을 발표하는 걸 이른바 올빼미 공시라고 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업 이미지와 또 신뢰도만 깎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일 증시가 마감된 뒤 기업들이 대거 공시를 쏟아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의 영업이익이 38% 급감한 점을, 성창기업지주와 일진전기는 지난해 단기 순손실 기록을 슬며시 내놨습니다. 웅진싱크빛과 태평양물산은 단기 차입금 증가를, 또 NK물산은 예정됐던 주식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음을 밝혔습니다. 증시 투자자들이 민감해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설 연휴 직전 어수선한 틈을 타 이른바 올빼미 공시를 한 겁니다. 공시를 나가면서 그 시간대에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공시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걸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문의도 많게 되고요. 이들 올빼미 공시 기업들의 오늘 주가는 제각각이었습니다. 공시 시점을 조절한 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기업 본질 가치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 걸로 해석됩니다. 다시 장이 개정되었을 때 대부분의 정보들이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버리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늦춘다거나 혹은 주가 하락의 폭을 줄이겠다, 이런 효과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빼미 공시가 반복될 경우 기업의 경영 상태에 의구심을 갖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렇게 걸으면서 담배 피우는 걸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 내용과 함께 보완점은 없는지까지 윤나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여의도 식당 갑니다. 걸어가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연기는 고스란히 뒷사람에게 날아옵니다.
이렇게 구역질도 많이 나고 좀 뭐랄까 불쾌하죠. 가던 길 좀 멈췄다가 조금 더 멀리 거리 두고 좀 걸어가는 경우도 있고. 얼굴 찌푸리게 되고 네, 건강도 걱정되고. 이런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을 지정해 장소 위주로 단속했는데 앞으로는 보행 중 흡연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길을 걸으면서 피운 성인의 담뱃불에 아이가 실명한 일도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하는 흡연을 규제하는 그 법의 내용입니다. 해외에선 지자체 조례로 보행 중 흡연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도쿄와 교토 등에서는 지정된 금연거리에서 길거리 흡연을 하면 최고 2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서울시 조사에서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88%에 달했을 정도로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확인된 상황입니다. 물론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이 턱없이 적다며 볼멘 소리를 냅니다. 담배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흡연구역을 만들어주든지. 또 국회 입법조사처도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때문에 길거리 흡연 금지 구역을 차츰 확대해 나가는 식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자, 설이 지나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서울의 바깥 날씨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효진 캐스터, 많이 추워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장갑을 하지 않고 나왔더니 손톱이 빠질 것처럼 굉장히 춥습니다. 제가 대기하면서 옷을 2겹을 입고 있었는데도 칼바람이 온몸을 파고드는 강추위입니다. 갑자기 한겨울로 계절이 돌아가 버린 기분인데요. 기습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5.5도까지 내려갔고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1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훨씬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춘천은 영하 11도, 대전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강추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면서 오늘 밤 11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영하 1도를 비롯해 중부지방은 대부분 영하권, 남부지방도 대구와 광주가 5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그래도 추위가 밀려오면서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공기도 깨끗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수도권과 영남 지방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내륙 지역의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추위가 찾아온 만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내일 아침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촌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그가 친일 부역자일 뿐만 아니라 친나치 인사였다는 의혹이 최근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 과연 우리는 국가로 마땅한 곡을 부르고 있는 건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1942년 안익태가 지휘한 음악회 영상입니다. 일제가 세운 만주국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자신이 작곡한 만주국 환상곡을 연주했습니다. À Berlin, le célèbre chef d'orchestre japonais, Ekitai Han, dirige lui-même l'exécution d'une de ses œuvres qui révèle l'influence occidentale sur la musique nippone d'aujourd'hui. 1935년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는 이후 유럽으로 건너가 변절했고 일왕을 찬양하는 에텔라크와 만주국 환상곡 등을 작곡했습니다. 1941년부터는 베를린의 일본인 외교관의 집에 살며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인 외교관이 고급 첩보원이었다는 미국 정보기관 문서가 최근 발견되면서 안익태가 생존을 위한 친일을 넘어 일본의 첩보 활동에 협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유럽 첩보망에 독일 총책의 집에 2년 반 가까이 안익태가 기거를 하는데
순수하게 음악만 하고 그런 건 상식적으로 조금 더 전시에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또 안익태를 후원한 독일 일본 협회는 민간단체로 위장한 나치의 외곽 조직이어서 그가 친나치 인사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애국가 논란이 다시 점화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 출범식에서 주최 측은 애국가를 거부했습니다. 친일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한 위원회가 친일의 친나치 의혹까지 있는 안익태의 애국가를 부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분명히 평가하고 제대로 평가하고 공론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이 공유되었을 때 계속 써야 될지를 전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 올해. 익숙하게 불러왔던 애국가가 국가로 적합한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SBS 김수연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린다는 걸 종종 확인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상아를 노린 밀렵꾼 때문에 아예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상아가 잘려나간 채 죽음을 맞은 코끼리 사체가 들판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조차 코끼리는 밀렵꾼의 총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It's incredibly disheartening because I know that historically these ecosystems supported many thousands of elephants compared to the few hundreds or tens of elephants. 상아를 노린 인간의 탐욕이 줄지 않자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아예 상아가 없는 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경우 암컷 코끼리의 3분의 1가량이 상아 없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상아 없이 태어나는 코끼리 비율은 2%에 불과할 정도로 극소수였습니다. 상아를 갖고 있다 해도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밀렵으로 상아가 없거나 작은 코끼리의 생존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지면서 그 유전자를 물려받는 코끼리 개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코끼리에게 상아가 없는 건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먹이나 물을 찾아 땅을 파거나 싸움을 벌일 때도 상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법칙까지 거슬러가며 코끼리가 진화하는 건 개체 생존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이 인간의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장타여왕 박성현 선수가 자신의 우상인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를 만났습니다. 두 선수의 꿈 같은 깜짝 만남을 유병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성현이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골프장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뭐지? 눈물 날 것 같아.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박성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골프용품 업체가 광고 촬영을 위해 두 사람의 만남을 기획했는데 우즈의 출연은 비밀로 해 박성현의 몰래카메라가 됐습니다. 너무 떨려요 지금. 너무 좋아 지금. 냉철한 승부사 박성현도 자신의 우상 앞에 선 소녀 팬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놀랐어. 잘못 본 줄 알고. 말이 안 되잖아요. 호쾌한 장타로 국내는 물론 미국 무대까지 정복한 박성현은 여자 타이거 우즈라는 별명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게 불리우게 됐을 때 정말 영광이었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박성현의 스윙을 지켜본 우즈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Basically every single shot looked the same and it was right out of the middle of the face and she has an unbelievable future ahead of her. 우즈와 꿈 같은 만남을 가진 박성현은 평생 추억으로 간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정말 저한테 최고의 기억이 될 것 같고요. 보고 느낀 감정들을 좀 설명도 해주고 싶고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SBS 유병민입니다. 최호성 선수가 출격하는 PJ 페블비치 프로암 대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동반자들도 최호성의 낚시 스윙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호성 선수와 같은 조에서 치게 된 미국 NFL 스타 애런 로저스는 SNS에 한글로 골프를 치자고 적더니 최호성과는 이미 절친이 됐다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PGA 통산 3승의 제리 켈리는 최호성 선수의 스윙이 자신과 비슷하다며 오래전 잃어버린 형제라는 표현으로 동반 라운드를 기대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장에 배구 명장으로 유명한 신치용 전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체육회는 신치용 전 감독이 국가대표팀과 삼성화재 지도자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고 누구보다 선수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치용 촌장은 경기력 향상과 함께 선수가 존중받는 선수촌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무총장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전 엘 클라시코가 스페인 구강컵 4강에서 펼쳐졌습니다. 1차전은 장군 멍군이었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9만 2천여 관중이 들어찬 바르셀로나 홈구장 캄프누에서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가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전반 6분 벤제마가 빠르게 찔러준 공을 달려들던 바스케스가 감각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메시가 선발에서 빠진 바르셀로나는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때리고 골키퍼 나바스의 선방에 막히며 쉽사리 골문을 열지 못하고 애를 태웠습니다. 후반 12분 바르셀로나가 기어이 승부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골키퍼가 나온 틈을 타 수아레스가 찬 공이 이번에도 골대를 맞고 튕겨나왔지만 이걸 잡은 말콤이 서두르지 않고 정확하게 골문 안으로 차 넣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를 교체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레알 마드리드도 가레스 베일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미끄러지면서 1대1로 비겼습니다. 두 팀은 마드리드로 옮겨 준결승 2차전을 갔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다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사네의 프리킥에 이은 라포르테의 선제 헤딩골과 후반 추가 시간 제주스의 쐐기골을 앞세워 에버튼을 2대0으로 꺾고 한 경기를 덜 치른 리버풀을 골 득실차로 제쳤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프리스타일 스노보드 세계선수권 남자 에어리얼 부문 우승을 차지한 러시아 브로프의 환상적인 연기로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